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오늘은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6개월간 같이 여러분들과 웃고 울면서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강의하면서 다 참 즐겁게 행복하게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점이 있었으면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도 이제 펑크 안 내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은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자의 유의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화사법담 스님의 마음을 꽃밭을 그리다,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시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만들끼리 손잡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도자의 생활 유의사항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따라해 주세요. 기도를 잘 하려면 첫 번째, 싸우지 말자. 여러분들 대부분 절에 다니시는 불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시는 불자 아닙니까? 네. 그럼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올리는 불자들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시비 소란이 있더라도 참아야 돼요. 그리고 싸우게 되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요. 몇 날 며칠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 섭섭한 생각,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불자님들은 누구랑 싸우냐? 남편분하고
싸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남편과 싸우면 안 됩니다. 자식들하고 싸울 일보다도 남편하고 싸울 일이 더 많아요. 그죠? 네. 기도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또는 화엄성중, 화엄성중, 화엄성중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불자들은 싸우게 되면 따라하세요. 기도 끝. 마음 공부 끝. 기도하는 불자가 싸우게 되면 기도 끝, 마음 공부 끝. 그러려면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예. 기도하는 불자들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모임을 자제하자. 계모임을 자제하자. 제가 계모임을 가지 마라 뜻이 아니고 네. 계모임을 자제를 해야 돼요. 네. 좀 줄여야 돼요. 네. 계모임을 한 달에 7개 뛰는 불자님들은 한 2-3개 줄이고 한 5개로 줄이고 5개의 계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한 3개로 줄이고 3개의 계모임을 하시는 분은 1개나 2개 좀 줄여야 돼요. 왜냐? 기도 안 하시는 불자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모임에 자꾸 나가게 되면 계모임에 가면요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뭐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만나면 전부 다 자기 남편 자랑, 자기 자식 자랑, 그래 스트레스 받아오면 저쪽 내 친구네 아빠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집은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동창 자식들은 뭐 어느 대학을 들어간대 우리 아들 딸은 이 대학밖에 못 가고 스트레스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모임을 조금 줄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맞죠? 네. 그리고 기도하는 불자들은 이제 세 번째 좋은 말이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지 말자. 너무 적게 먹으면 배가 고파서 기도가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나른하고 노곤하고 잠이 와서 기도가 안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무 작게 자지 말자. 기도한답시고 또 잠을 너무 작게 자면 오히려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적당한 수면을 취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네. 다섯 번째,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별표 쳐야 돼요. 자기가 할 일은 다 하자. 어느 불자님을 보면 기도한답시고 절에 가서 기도한답시고 또는 절에 가서 봉사한답시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한답시고 기도한답시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아내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놓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놓고 밥 같은 거 딱 해놓고 빨래 같은 거 다 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웃들 위해서 도우러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네. 먼저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선생님 맞죠? 네.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봉사하고 하려 하겠습니까? 네. 중생공양, 재불공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공양 올린 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계신 어른 부처님, 아버지 어머님께 효도하고 또 집에 계신 남편 부처님, 집에 계신 아내 부처님, 또 집에 계신 아들, 딸 부처님께 잘 모시고 이렇게 잘 하는 것이 또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5가지를 유의하시면 기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복을 받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면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고 내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의 꿈을 담아야 돼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한 80 정도 된 인디안 추장이 있었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연세가 80이 되니까 너무 연로하고 지병도 있고 해가지고 그 80된 인디안 추장한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자기 이 추장직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사명제를 딱 불러놓고 너희 아들 3명은 저 산 너머에 가서 우리 인디안 부족들이 올 겨울을 편안하게 나기 위한 것을 구해오느라 했어요. 그냥 큰아들이 저 산 너머로 가가지고 3일 만에 부싯돌을 한 아름 들고 왔어요. 옛날에는 뭐 라이터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님,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려면 불을 지피는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저 산 넘어가니까 부싯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싯돌을 제가 한 아름 갖고 왔습니다. 올 겨울은 불도 지피고 음식도 데펴 먹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날 되니까 둘째 아들이 온데, 둘째 아들이 땔감을 가득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 저 산 넘어가니까 제가 땔감을 한 수레를 가지고 왔는데 이 땔감이 많은 숲을 발견했습니다. 그 숲의 나무들을 땔감으로 사용하면 올 겨울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추장이 그래 참 수고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날 3번째 막내 아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털레털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막내 동생을 비웃는 겁니다. 아버님 추장이 너는 왜 이렇게 빈손으로 왔느냐? 예, 아버님, 저는 새로운 땅을 발견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가니까 좋은 숲을 보았고, 또 넓디 넓은 초원을 보았고, 그리고 좋은 산을 보았고, 그리고 맑은 물이 있는 계곡을 보았고, 그 맑은 계곡 속에 노니는 물고기와 또는 초원에 뛰노는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약속의 땅을 보았고, 우리 인디안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보았고, 그 땅을 찾아가려는 꿈을 가슴에 한가득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인디안 추장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제끼고 인디안 추장직을 가슴에 꿈을 가득 담고 온 막내 아들에게 인디안 추장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복을 받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가슴에 꿈을 가져야 돼요. 이 불자라면 서원이라는데 서원. 그래서 원을 또 크게 가질수록 좋습니다. 드림 컴 트루라고, 내가 발음이 좋은가 모르겠는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살아가면서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네. 24시간 마냥 즐거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통이 인생이구나. 이 힘든 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나가다 보면 자꾸 행복해지고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옛날에 농부가 있었어요. 호두 있죠, 호두. 딱딱한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는데, 맨날 이 가을에 호두를 수확하게 되면 호두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호두 농사를 망치고 호두를 수확을 하는데 많이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호두 알맹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를 관장하는 날씨에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날씨의 신께 신이시여, 제가 소원이 있는데 1년간만 비와 태양과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날씨의 신이, 그래, 1년간만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호두 농사를 진다니까, 그래, 호두 농사를 한번 잘 지어보도록 해라. 봄에 그 농부에게 그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햇빛이 필요할 때는 햇빛을 쨍쨍 내리쬐고,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비를 오게 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을 했어요. 그래야 가을에 어마어마한 호두 풍년이 들었어요. 그죠? 네. 물과 태양을, 물과 햇빛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호두를 수확을 해가지고 호두를 이제 깨가지고 먹는데 농부가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울면서 아이고 저는 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호두 안에, 그 호두 안에 맛있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이시여, 제가 좋은 햇볕과 좋은 물, 비를 뿌려서 호두가 풍년이 들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호두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그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알맹이가 생기려면 비바람도 쳐야 되고 태풍도 쳐야 되고 특히 가뭄이 와야 되느니라. 그 가뭄이 왔을 때 그 호두 안에 알맹이가 생성이 되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농부가 크게 깨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역경이 닥쳤을 때 자기가 그만큼 성숙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저 사람은 행복한데 왜 나는 이 고통으로 살까? 그게 아니에요. 노래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경과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발전하고 더 진취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쉽게 얻은 복과 쉽게 얻은 부와 손쉽게 얻은 명예는 하루아침에 나갑니다. 대기만성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생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으면서 겪은 행복, 또 겪은 이 기쁨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를 잘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은혜를 입으면,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으면 평생 가슴에 새겨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설명 맞죠? 거기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조선시대에 노비 신분으로 이렇게 그 참판댁 종으로 살던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석평이라는 노비가 있었어요. 머슴이 있었는데 주인집 아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를 마당에서 다 보면서 도둑 공부를, 주인집 아들 어깨너머로 도둑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평의 재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이 이 반석평의 노비 문서를 태우고 노비 문서를 없애고 아주 가난한 양반집의 양자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노비 문서 없애고 가난한 양반집에 양자로 들어갔지만 양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반석평이 양반 신분을 얻게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1507년에 과거에 급제해서 형조 판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반석평이라는 인물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레를 타고 길을 가다가
이 형조판서 시절날 이제 가마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자신의 노비 신분을 없애준 주인집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이호성이라는 사람인데 그 형조판서의 직책을 갖고 있던 반석평이 그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그 주인집 아들한테 절을 탁 하는 겁니다. 길에서. 그 주인집 아들의 양자로 들어간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과거에 급제하고 형조 판서의 자리까지 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자초형을 들어본 적선 이 주인 집안은 자기를 양자로 받아준 주인 집안은 몰락했고 그 아들인 이호성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 이 형조 판서인 반석평이 그 나라의 중종에게 임금인 중종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도 드러났어요. 자기는 노비 신분이고 쉽게 말해서 머슴 신분이고 그리고 이 이호성에게 벼슬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갸륵하게 여긴 중종이 반석평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반석평의 직책을 그대로 지켜주고 동시에 이호성에게 벼슬을 내렸어요. 그리고 반석평은 결국 이 주인집 아들에게 은혜를 갚았는데 그래서 노비 신분에서 재상의 자리에 오른 반석평이 후에 종일품 좌차선까지 하게 되는데 그 직계의 후손이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평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은혜를 갚아서 또 자손도 번성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불자가 돼야 돼요. 선생님 맞죠? 네. 이야기를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둘이 평생 행복해지기로 약속을 하고 소하고 초식 동물인 소하고 육식 동물인 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둘이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소는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풀을 매일 사자한테 대접을 했어요. 사자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기 싫었지만은 억지로 먹었어요. 사자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주었어요. 육식 동물인 사자한테는 이 살코기가 맛있지만은 소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초식 동물인 소는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서로 참다가 인내의 한계가 와서 크게 싸우고 싸울 수밖에요. 크게 싸우고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면서 한 말이 나는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했다. 소도 사자한테 최선을 다했다. 사자도 소한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최선은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최선은 오히려 최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어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어요. 이 어리석은 농부가 이 농부한테는 아주 똑똑한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농부가 어느 날 집에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여보 내가 오늘 장에 나가서 이 말을 팔아올게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내 되신 분이 여보 그렇게 하세요. 당신 참 잘했어요. 이런 겁니다.
말을 끌고 이제 털레털레 가다가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소는 우유도 나오고 나중에 고기도 되면 몸에도 좋고 바꿉시다 해서 말하고 소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이제 어리석은 농부가 끌고 털레털레 가다가 또 잠시 후에 보니까 양을 끌고 가는 사람 만났어요. 또 양이 이게 좋고 이래가지고 양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말에서 양으로 바뀌었죠. 말을 또 네, 헷갈립니다. 예, 예. 말에서 소로 바뀌고 소에서 양으로 바뀌었죠. 양을 털레털레 끌고 가다가 또 거위를 가진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거위하고 바꿨어요. 이제 거위를 또 끌고 가다가 암탉을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암탉은 알도 잘 넣고 좋습니다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암탉을 이제 들고 가다가 사과를 한 봉지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꼬여가지고 이 사과를 먹으면 맛도 있고 뭐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암탉하고 사과와 바꿨어요. 결국에는 아주 좋은 말을 사과 한 봉지와 바꾸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이 어리석은 농부가 기쁘다고 이렇게 오는데 하루 종일 걸었던지라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느 주막에 앉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쉬고 있는데 이제 아주 그 지혜가 있고 돈 많은 귀족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자기가 이제 농부가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말을 소로 바꿔가지고 소를 양으로 바꿔서 양을 거위로 바꿔서 거위를 암탉으로 바꾸고 암탉을 사과 한 봉지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틀림없이 나를 칭찬해 줄 겁니다. 이러니까 그 귀족이 당신 참 어리석다.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나무랄 거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농부가 아닙니다. 내 아내 나를 칭찬할 겁니다. 그래서 귀족이 그러면 내기합시다. 내기합시다. 내 지금 금화를 100냥 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칭찬을 한다면 내 금화를 100냥을 드리겠소. 당신의 집에 갑시다.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같이 갔어요. 어리석은 농부하고 그 부자 귀족하고 같이 가서 농부 집에 와서 여보 내 왔어요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말을 소로 바꾸고 소를 양으로 바꾸고 양을 거위로 바꾸고 거위를 암탉으로 바꾸고 암탉을 사과 한 봉지로 바꿔가지고 여보 갖고 왔어요. 이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여보 참 잘했어요. 당신 훌륭해요. 이렇게 칭찬해 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귀족이 야 이런 가정이라면 내 돈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다 하면서 그만 100냥을 주고 떠난 거예요. 소와 사자는 각각 자신의 입장에 서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 맞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에서는 부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남편의 입장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차이는 둘 다 최선을 다했어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와 사자의 이야기에서는 무게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자한테 주고 사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소에게 준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무게를 두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훌륭한 아내가 어리석은 농부에게 상대방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즉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바로 신뢰와 사랑으로서 상대방을 대하고, 신뢰와 사랑으로서 가족들을 대하고, 신뢰와 사랑과 믿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맞죠? 네. 그래서 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면, 부족함에서 한 행동이고 연약함에서 한 행동이라면 잘했어요, 훌륭해요 라고 격려와 지지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을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맞죠? 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는데, 우생마사, 좋은 말이니까 따라주세요. 우생마사.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하고 소하고 동시에 빠졌어요. 그러면 누가 헤엄쳐서 나오겠습니까? 말이 소보다 2배로 수영을 잘합니다. 말도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네 발로 헤엄쳐서 나오고, 소도 헤엄쳐서 나옵니다. 소는 말보다 수영을 못하지만 느릿느릿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강물이 한 3배로 불어가지고 홍수가 나서 물의 속도가 한 서너 배로 빨라지면 말은 죽고 소는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말은 수영을 잘하니까 이 물살이 이리 내려오면 그 물살 내려오는 쪽으로 마구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 1m 전진, 1m 후진, 또 자기 수영 솜씨로 1m 전진, 1m 후진, 이렇게 한 30분 수영하다가 지쳐가지고 익사를 해서 죽고 맙니다. 소는 홍수가 나서 물이 3배, 4배로 불어나가지고 물살이 3배로 빨라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물살 쪽으로 거슬러 안 올라가고 물 흐른 대로 몸을 맡깁니다. 둥둥 떠내려가면서 발버둥 쳐가지고 강가 쪽으로 1km 내려가서 1m 전진, 1km 내려가서 1m 전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km 정도 내려가다 보면, 3km, 4km 정도 내려다 보면 어느새 강가로 이렇게 헤엄쳐서 나오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네.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익사하고,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에 편승해서 조금씩 강가로 나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우생마사입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가 살고 말이 죽는다는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도 소처럼 순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맞죠? 인생도 소처럼 순리대로.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재밌죠? 예. 법담 선생님 더 재밌습니다. 예.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는데,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자원봉사를 하러 간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그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보니까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온 그 아프리카 청년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결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는 아주 그 건강한 암소 있죠. 네. 암소를 그 여자 집에, 아가씨 집에 가서 암소를 한 마리 주면서
이 암소 받고 딸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암소하고 예, 딸하고 바꾸지요. 그 아프리카의 후진국 마을은 암소가 큰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최고로 괜찮고 예쁘고 나름대로 학벌도 좋고 우리나라 말로 킹카한테는 암소를 3마리를 선물로 줍니다. 암소를 3마리를 주고 그 다음에 괜찮은 여성분한테는 암소를 2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보통 여성분한테는 암소를 1마리를 줍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아프리카 청년이 장가를 가게 됐는데 장가를 가게 돼서 이 아프리카의 이 똑똑한 청년이 장가를 간다 싶어서 소를 9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소를 9마리 역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최고의 좋은 신부감한테도 그쪽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3마리면 충분한데 9마리를 끌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네 친구들이 야 우리 친구 도대체 어떤 여자분하고 결혼하길래 소를 9마리를 끌고 가서 그 재산으로 주고 그 여성분을 데리고 올까? 도대체 어떤 여성일까? 싶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그 추장집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고 또 교장 선생님 댁에 딸인 줄 알았는데 그 집도 지나가고 또 아주 좋은 가문집 따님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 앞인 줄 알았는데 그 집도 지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 9마리를 끌고 간 그 집을 보니까 정말 가난한 집안에 그래서 소 9마리를 주면서 이 암소 9마리를 받고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 풍습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인들은 장모님 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딸을 이제 다 보내주는데 그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딸을 보니까 너무나 말라깽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신부였어요. 쉽게 말해서 소 1마리면 될 건데 소 9마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거리면서 저 여자분이 똑똑한 아프리카 청년을 꼬셔서 저렇게 억지로 결혼한다 이런 나쁜 소문까지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국 의사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한 겁니다. 그래 한국 의사가 세월이 한 7년쯤 흘렀는데 항상 머릿속에는 왜 그 똑똑한 아프리카 청년이 소를 1마리만 줘도 될 그 여성분을 그 아프리카 그 마을에서는 소가 큰 재산이거든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소가 장가 미천이고 시집 미천이었지 않습니까? 9마리를 주고 여자분을 데리고 왔을까? 항상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 세월이 7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여름 휴가가 됐는데 여름 휴가차 그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다시 이제 휴가로 갔어요. 그전에는 이제 의료봉사로 갔는데 그래 휴가를 가가지고 그 똑똑한 청년의 집에 들리게 된 겁니다. 한 3일을 묵게 되었는데 3일을 쉬게 되었는데 그 청년은 이제 성공해가지고 어엿한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 아프리카 청년이 그 저녁을 먹고 잠시 후에 아리따운 흑인 여성이 나와가지고 차를 들고 나온 거예요. 차를 마시라고. 그래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교양 있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한국 의사가 그렇지 요 후진국일수록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네. 맞죠? 네. 또 부인을 하나 더 얻는갑다 싶었어요. 너무나 교양 있고 예쁜 아프리카 여성이 차를 나르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7년 전 이야기를 그 의사가 한국 의사가 아니 우리 교사님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아프리카 마을의 동영상으로 볼 때는 소 한 마리만 줘도 충분히 모시고 올 그 여성분을 왜 소 9마리를 주고 모시고 왔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그 사업가가 하는 말이, 요 아프리카 이 마을에 여성분들은 내가 소 한 마리로 요 시집을 왔는가, 소 2마리로 시집을 왔는가, 소 3마리로 시집을 왔는가, 평생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여성분들과 비교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마리를 생각해내고, 사실 제 집사람은 요 아프리카 동영상 소 한 마리만 줘도 충분히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제가 9마리를 준 것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내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내도 9마리에 이 시집을 오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자기 자신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결혼하고 나서 공부를 하라 했다든가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온 예쁜 여성이 바로 7년 전에 제 아내입니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성분이, 그 사업가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9마리를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즉 자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님 댁에 주고 온 아내가 많이 놀라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차츰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스님 말 이해되죠? 네. 이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말투도 상냥해지고 7년간 공부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그리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내 아내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훨씬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가 느낀 게 많은데,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또 최고의 가치를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암소 9마리에서 배운 인생의 교훈이란 것입니다.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또 너무 잠을 많이 자지 말고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남편과 가족들을, 부모님을 부처님 모시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기도하면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리라 소승이 확신을 하면서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